1994년 4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의 한 당구장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지씨 당시 27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시신을 유기하여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 것을 느껴 곧바로 성폭행을 저질러 3년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안타깝게 기소하지 못하였다. 2005년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사창동 김용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내연녀 성씨 당시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성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였다. 동년 6월 3일 충북 청주시 복명동에서 김용원의 두 번째 내연녀 박씨 당시 48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약혼녀에게 국제전화로 통화하다 박씨가 너무 오래 통화한다고 핀잔하자 이에 격분한 김용원은 만취 상태에서 박씨의 호프집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수표 10만 원을 훔치고 강도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하였다. 동년 동월 5일 충북 진천군 김용원의 친한 후배 최씨 당시 31세의 시골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김용원은 평소에 안면식이 있는 최씨의 딸 최양당 시 13세 초등학교 6년을 꾀어내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하자 최양이 아빠한테 이르겠다 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최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다. 김용원은 불우한 가정에서 이남 이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라왔는데 특히 그중 9살 많은 형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으며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 20살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그가 독립한다고 해서 순탄한 삶을 살 리가 없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는 어린 나이부터 소년원, 교도소를 수시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여 범죄자의 길로 빠져들어 결국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와 같은 불우한 가정에 자라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탄받을 만한 흉악범이 되어버린 흔한 케이스가 되고 말았다. 2004년 3월 김용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05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밀수업을 하다가 중국에서 한 조선족 여성을 사귀게 되었고 이 여성과는 이미 중국에서 예시까지 올렸다. 그해 7월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김용원은 2005년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던 내연녀 성씨 43와 같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성씨가 자신의 뺨까지 때리자 이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살인 이후 김용원은 성씨의 시체를 두고 4일간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이후 고향 후배 어씨에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며 시체를 유기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어씨는 김용원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자수할 것을 권하였다. 결국 김용원은 후배 어씨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비밀로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사체를 이불로 싸고 이동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뒷산에 안매장하였다. 김용원은 성씨를 살해한 뒤에도 또 다른 내연녀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005년 6월 3일 오전 2시 조선족 약혼녀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7월을 한 달 앞두고 충북 청주시 복명동의 한 호프집에서 내연녀 박씨 48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호프집 또한 내연녀 박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이었다. 김용원은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박씨 앞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약혼녀와 국제통화를 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박씨가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냐고 크게 나무라기 시작하자 김용원은 이 말에 격분하여 만취 상태에서 호프 주방에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수십 차례 박씨의 머리를 내리쳐 내연녀 박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김용원은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사장을 훔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수사팀은 호프집 여주인 박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여 박씨와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내온 인물을 찾았는데 수사팀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김용원 당시 39세밖에 없었다. 주변에 따르면 김용원은 평소 박씨의 주점에 수시로 드나들며 박씨와 무척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사건 당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박 여인과 자주 통화를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단순히 주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거기다가 당시 경찰은 김용원이 박씨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쉽게 사건이 풀리는 듯하였으나 이 사건 계기로 김용원의 연쇄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수사팀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던 도중 1차 살인사건에서 김용원으로부터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권유받은 고향 후배 어씨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박 씨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 씨 살인 사건까지 제보를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씨는 김용원이 성 씨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1994년 4월에 발생했던 지시 당시 27세를 살인했다는 사실을 술자리에서 자주 들었다는 추가 제보까지 했다. 경찰은 김용원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범이 아닌 연쇄살인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원은 경찰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던 와중에도 또 한 차례 살인을 저질렀다. 2005년 6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김용원은 친한 후배 최 씨 당시 31세의 시골집에 찾아갔다. 그리곤 최 씨의 딸 최양십 3초등학교 6년을 꿰어내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나가 성폭행했다. 이때도 김용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성폭행 후 최양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김용원은 최양을 잔혹하게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인적이 드문 진천군 백곡저수지 부근에 안매장하였다. 시체를 묻은 곳은 풀이 우거지고 약간 패여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으다. 김용원은 최양의 시체를 묻은 뒤 나뭇가지들로 덮어두었다. 김용원은 최양을 살해하고 난 뒤 다시 술을 사들고 후배 최 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최 씨와 술을 마셨다. 또한 다음날 같이 최양을 찾아보자 하며 최 씨와 함께 인근 마을 일대를 뒤지기도 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김용원이 박 씨와 최양을 이틀에 걸쳐 살해한 후 태연히 행동한 것을 보면 과연 그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하고 혀를 내둘렀다. 결국 최 모 씨가 딸 실종일로부터 5일 후인 2005년 6월 10일 실종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김용원을 검거한 뒤 그가 최 모 씨와 어울리며 최 모 씨 집에 자주 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조사에서 김용원을 상대로 이 살인 사건을 가지고 강하게 추궁하자 끝내 자신의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담당 형사에게 자백을 하고 말았다. 당시 수사팀 형사들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파악, 김용원이 청주의 한 재개발 구역의 폐가에서 김용원이 은신했음을 알았다. 청주 어느 한 폐가에서 김용원의 여권, 결혼증명서, 결혼 예정인 조선족 여성의 사진, 중국 도피에 필요한 물품과 도피 중에 끓여 먹었던 라면 냄비, 소주병 등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연쇄살인이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김용원이 도피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만약 그가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의 친인척이나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탐문 수사하여 그가 방문할 만한 장소마다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며 그가 갈 만한 곳 여러 곳 중 한 곳이라도 오길 기다렸다. 마침내 김용원은 2005년 6월 10일 3차 살인을 저지른 5일 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사촌형을 만나러 가다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김용원의 연쇄살인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김용원을 체포한 경찰은 지난 94년 괴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지시 당시 27세 사건도 김용원 당시 28세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김용원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4년 4월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의 한 당구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지 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사체를 버린 혐의가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기 위해 특수강간을 저질러 일부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검거 후에도 김용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94년 당시 김용원이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점과 그 사건 직후 바로 다른 범행으로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점, 평소에 술자리에서 지씨 살인 사건을 본인 입으로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정황으로 보아 김용원의 범행이 유력했으나 기소에는 실패했으니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유력한 범인이 존재하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 청주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을 김용원이 저지른 범행임을 확신하고 94년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괴산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추가 건으로 기소하려고 노력했으나 2005년 당시 기준으로 11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데 실패하여 결국 이 사건은 기소하지 못했고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벌어진 부녀자 3명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게 되고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나. 94년도 4월에 저지른 범행 외에도 그를 검거한 차상학 팀장의 말에 의하면 김용원이 또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한다. 충북의 한 농가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용원은 가정불화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없었고 어린 김용원은 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다. 특히 9살 차이 나는 형은 어린 김용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자신이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가차없이 돌아오는 폭력과 이로 인한 수치심으로 일찌감치부터 김용원은 빨리 어른이 돼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다. 한 수사 관계자는 가족들에게 정을 느끼지 못한 김용원이 어릴 적 유일한 꿈이 빨리 20살이 돼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 전했다. 이 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김용원 고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제아로 커갔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20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집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서도 김용원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다. 20살 시절 처음 만난 그의 첫사랑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겼다. 한 수사 관계자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과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갔을 때 김용원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때부터 김용원은 여자에게 묘한 증오심을 품었다. 첫사랑과 헤어진 직후 김용원은 20살이 되던 해 1985년에 강간치상 혐의로 처음 철창 신세를 지면서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 후로도 김용원은 특수강간, 폭력, 특수절도 등의 죄목으로 1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해왔다. 그러다 2004년 3월 특수절도 혐의로 받은 3년 형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왔다. 막상 출소는 했지만 범죄자에게 마땅한 일거리는 없었다. 김용원은 운수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다 그만두고 2005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비아그라, 장례삼 등을 밀수하며 지냈다. 중국에서 한 조선족 여성을 사귀면서부터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씻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다. 이 조선족 여성과는 이미 중국에서 예시까지 올렸고 2005년 7월에 한국에서 조선족 약혼녀와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조선족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내연녀가 있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2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자신의 후배 딸까지 생명을 빼앗아갔다. 한 수사관은 불우한 성장으로 인한 애정결핍과 첫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겹쳐 김용원에게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 편력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 정에 굶주렸던 김용원이 어찌 보면 여성들을 통해 과거를 보상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말했다. 또 주변 사람들은 김용원이 평소에는 점잖고 온순한 사람이나 술만 먹으면 난폭해진다고 증언했는데 과연 출소한 지 1년 만에 사소한 이유로 사람 셋을 죽인 자가 정말 단지 술만 안 마시면 조용한 사람일까? 일단 전부 사소한 말다툼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해한 점, 자신이 친한 후배의 초등학생 딸에게 욕정을 느껴 평소에는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다가 수배된 와중에도 결국 살인을 한 점, 살인을 한 직후에 태연하게 술까지 마시고 사체와 4일 동안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다가 친한 고향 후배에게 시신유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점, 술을 마실 때마다 자신의 살인사건을 무용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 점을 보면 19단순히 술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범이 되었다고는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 9월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 부재판장 한주환 부장판사는 피고 김용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면 김용원은 이에 항소하였다. 2005년 12월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김용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다음해 2006년 3월 3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의자 김용원에게 사형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여담으로는 김용원을 사형 확정 판결했던 대법관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이다. 그녀는 2004년 대법관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해시태그 임명 후 바로 극형을 확정시킬 정도로 김용원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했는지 알 수 있다. 이것도 처음 경찰에 신고 접수된 2차 사건인 청주시 복명동 호프집 여주인 박씨 48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사창동 내연녀 살인사건, 충북 진천군 초등생 강간 살해 후 암매장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그나마 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비면식 관계인 사람들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와 달리 김용원은 자신과 애인관계 혹은 후배의 가족관계인 면식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물론 살인은 비인륜적인 강력 범죄란 사실은 똑같지만 말이다. 즉 김용원은 결혼을 한 달 남기고 연쇄 살인마가 된 것이다. 피해자 내연녀 성씨 같은 경우 김용원과 동거하기 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며
그녀 주변에 김용원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조차도 접수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김용원이 살해를 하고도 바로 검거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김용원이 술자리에서 떠들고 다녀서 이것을 들은 고향 후배 어씨가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김용원 혼자만 아는 영원한 비밀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소재지가 청원군이었으나 2014년 이후 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로 통합된다. 그것도 김용원 본인의 핸드폰이 아닌 박 씨의 가게에 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니 이것이 갈등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린 것. 그러나 박 씨 살인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자신의 족적을 호프집에 고스란히 남기고 현장을 떠난 바람에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만을 남기고 말았다. 2차 살인 사건이 8시간 지난 후였다. 아무리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한다 해도 보통은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거나 자신의 완력으로 제압만 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범행에 쓸만한 흉기를 현장에서 찾아서 저지르지 김용원처럼 두개골이 함몰될 만큼 집중적으로 가격하진 않는다. 강도에게는 최종 목적은 금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항을 제어할 정도만 폭력을 사용하고 최대한 자신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뒤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는 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치고 필요 이상의 과다한 공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면식범에 의한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 주변을 참혹하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이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박 씨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한 것이다. 사실 이전에도 김용원은 최 씨에게 수차례 접근해 최양을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김용원은 최양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최양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가정에서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이곳 아동보호시설 교사들이 최양의 온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고 소변장애가 있는 등 성폭행의 정황은 발견하였으나 당시 법망의 미비, 남의 가정이라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부재 아동의 부모에게 상담 의뢰해서 신고를 유도하도록 설득하는 게 전부였다. 등으로 추가 피해를 막진 못했다. 현재는 아동보호시설이나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는다고 한다. 김용원은 평소에 최양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고 본인 딴에는 생각해왔던 모양. 그러나 그날따라 최양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아 가뜩이나 수배되어 극도로 스트레스에 달한 상태에서 분노가 극에 달아 이성적인 판단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애초에 자제력이란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최양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금방 검거가 될 게 뻔했고 그렇게 영원히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될 상황이 분명했다. 강간, 절도, 강도 등으로 이미 전과 8범에 1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자인데 살인죄까지 추가되면 거기다 경찰의 수사로부터 도피하려면 자신과 신뢰가 돈독한 지인의 도움이 절실한데 후배 최 씨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다면 결과는 명약관하였다. 결국 김용원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어린 최양을 살해하였다. 김용원도 이날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검거된다. 최대한 주변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충분한 도피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 폐가를 은신처로 정한 모양이다. 예전만 해도 자신이 저질렀던 강력 범죄의 용의선상에서 빠지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자주 쓰던 수업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경찰 행정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수배 중인 범인이 다른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교도소에 뻔히 있는데도 범인을 검거 못한 사건들이 많았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한 번 살인해보니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쉬웠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김용원 상대로 여죄를 계속 추궁했던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가명을 사용 혹은 중국 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는 분 계시면 추가 바람. 김용원은 사회화가 전혀 안 된 자이다. 행여나 지인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이 떠들어댄 범행이 알려질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떠들고 다녔다. 김용원은 평소에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살아왔고 그저 닥쳐오는 대로 혹은 자신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미 몸의 습관으로 밴 것이다. 만약 주변인들이 자신의 약점으로 압박하거나 통제하려고 든다면 언제든지 또다시 살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원의 검거가 더 늦었더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을 수도 있었다.
애초에 자존감이 낮았던 그는 고행 후배, 내연녀 등 자신들의 지인 사이에서 자신이 우두머리 위치에서 남을 통제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자 삶의 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상 만나면 술자리를 가지고 술에 취해 기분이 좋으면 자신의 살인담을 이야기하는 등 허세를 부리다가 반대로 타인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자신에게 하기라도 하면 바로 격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과 살인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김용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자신보다 물리적으로 약한 여성 여아인 것으로 보아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상대나 한국의 문화정서상 수직관계에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대상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는 말은 단 한마디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출소 전이긴 하지만 94년 4월 괴산군에서 지시 당시 27세 살인 사건은 김용원이 검거된 시점인 2005년으로부터 11년이나 지난 사건이다 보니 당시 경찰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안타깝게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하였고 2005년에 벌어진 3명의 살인 사건만 기소하여 법원에 인정받았다. 김용원이 자백한 비공식 포함 살인 사건은 사실 총 사건인 셈이다. 실제 내용과 프로그램에서 재구성한 내용이 일부분 차이가 있다.